돈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투자가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5천만 원 2달 넣어놓고 2천만 원 순식간에 생기고, 지금 그 오피스텔이 호가가 3억이 넘게 나와 있어요. 호가가 지금 보여드릴 게, 제가 저번 달쯤에 후랭이 팀이 나와가지고 네. 낙찰 받았다, 가격표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던 거예요. 네. 얘예요, 얘. 지하철역도 저기 있고, 부전역 부전역? 바로 앞에 저기 보이나? 깃발 때문에 저기 지금 가려졌는데, 네. 지금 여기서 뭐 한 30m?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역세권은 당연하고 거의 100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풀피냈다,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와. 그죠? 여기가 부전역이면은 부산에서도 중심이고, 새 거에다가 여기 몇 세대라고요? 1200세대. 물론 이 1200세대는 아파트고 여기에 오피스텔동을 따로 받은 건데, 그래도 어차피 뭐 그거나 대신 이제 아파트는 비싸고 오피스텔은 2억 언저리니까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해서 낙찰을 얼마에 받았냐면요, 낙찰을 2억 590, 그러니까 2억 600에 받은 거예요. 그럼 취득세 4.6% 한 1,000만 원 가까이 내고 나면은 한 2억 1,500 정도 낸 거겠죠? 2억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전세를 2억 3천에 맞췄습니다. 2억 3천에 맞췄으니까, 2억 3,500에 맞췄다. 2억 3,500에 맞췄으니까 원래 사실 2억 4천에 내놨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말을 잘못 알아듣고 2억 3천에 내놓은 거야. 그래서 계약하러 갔는데 저 사람들은 2억 3천에 알고 있어, 우린 2억 4천으로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인 2억 3,500에 하고, 저 부동산 사장님한테 복비 좀 깎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2억 4천에도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분들도 오고 해가지고 그냥 2억 3,500에 전세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풀피가 난 거죠. 이 물건을 입찰 받을 때 대출이 한 80% 나왔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고, 우리 돈이 거기에 세금 1,000만 원까지 해서 한 취득한 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10월 중순에 받아가지고 12월 말에 잔금까지 다 치렀으니까 2달 조금 넘게, 2달 한 10일 정도, 한 70일 정도 만에 이제 잔금까지 다 받았으니까, 아니 5천만 원 2달 넣어놓고 2천만 원 순식간에 생기고, 이 물건도 생기고,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오피스텔이 호가가 3억이 넘게 나와 있어요. 호가가 물론 팔린 게 아니니까 이제 그게 그 가격의 시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2억 8천만 잡아도, 그치, 2억 8천만 잡아도 이게 지금 당장 풀피가 2천만 원 생겼고 2년 뒤에 2억 8천에 팔린다고 쳐도 그래도 이제 6천만 원 또 얻는 거고, 그런 식의 재테크가 되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진짜 싸게 샀네요. 진짜 싸게 샀죠. 이게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가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항력이 있고 거기에 압류까지 있어 버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왜냐면 학원 같은 데서는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만 저는 이제 골라서 낙찰을 받잖아요. 아주 우리 파트너, 그 컨설팅 해드리는 분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해라, 들어가라.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변 상권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아파트 단지들 쭉 있어가지고 주변에 뭐 공원도 있고 좋습니다. 상권은 뭐 잘 돼 있습니다. 네. 주차 당연히 1200세대짜리 신축 아파트니까 주차 같은 것도 당연히 잘 돼 있을 거고, 대신 아쉬운 거는 상가를 너무 많이 만들었는지 상가에 공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요새 서울에도 이런 데 많죠. 그래서 상가에 공실이 많은데, 요것도 이제 요 상가들이 다 경매에 나오고 손바뀜 한번 되면은 손바뀜 한번 되면은 이제 여기도 상가들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찰표,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렇죠. 물건.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산에 와가지고 보여드릴 게 전세 사기 물건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가격표 물건 보여드렸고, 땡처리 물건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3개 보여드릴 거예요. 요런 물건은 제가 임장을 안 가요. 이거는 보면은 1200세대짜리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이버에 이미 가격 다 찍혀 있어. 그리고 대기업에서 지은 거야. 신축이고. 신축이야. 지하철역 앞이야.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이거 뭐 임장 뭘 갑니까? 만약에 문을 열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개판으로 써가지고 집이 많이 망가졌어.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강아지가 8마리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고양이를 키웠어가지고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냄새 더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냄새가 신축인데, 그리고 이제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 그 입주 청소 하시는 분들이 신경질 냈어요. 치우는데 막 저 싱크대 사이에서 막 그 고양이 똥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경질 내고 이제 그랬던 물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임장을 꼼꼼히 가는 물건들은 이제 땡처리 물건들 나온 경우에는 꼼꼼히 가야죠. 왜냐면 그 20개 30개씩 땡처리가 나오면은 그 물건에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수십 개 중에서 내가 어떤 호수를 선택할지가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표가 나온 거 그냥 하나 있어. 뭘 정할 게 뭐 있어. 그냥 그거 호수 하나에다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십 개가 나온 것 중에서는 이게 몇 호는 경쟁률이 좀 셀 거고, 몇 호는 애매하고, 어떤 거는 벽뷰고, 어떤 거는 바다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열심히 임장을 가서 그런 거는 또 몇 호를 쓸지 또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그렇게 꼼꼼히 갈 때가 있고, 오히려 아파트 단지고 막 역세권이고 이렇게 오히려 좋은 건 오히려 임장을 안 갑니다. 오래된 오피스텔은 일단 하지 않고요. 오래된의 기준은? 한 20년, 15년, 20년 된 오피스텔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칠 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원래 건물이라는 게 당연히 낡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비싼 이유가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사실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실제 사용 가치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좋은 거지. 근데 이제 그 가격은 점점 오른단 말이에요. 한 25년 차부터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아파트들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네. 오피스텔은 이미 용적률을 좀 맥시멈으로 다 써놨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재건축된다는 거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 제가 뭐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오피스텔은 재건축이. 그러면 오피스텔은 점점 그냥 낡아가는 거밖에 안 되는데, 오래된 거를 사기에는 조금 별로 그렇게 좋은 투자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오피스텔은 저는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것들도 다 거의 신축 오피스텔을 사는데, 요것도 한 15년 차 정도 되면은, 앞으로 한 10년, 한 7, 8년, 10년 정도 되면은 그때는 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반값에 샀기 때문에 제값만 받아도 한참 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불장 좀 다가오면은 오피스텔이 좀 낡아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씩 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무피니까. 무피니까. 혹은 플러스 피니까. 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건물 겉에 디자인이 안 좋은 것도 안 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분양받는 게 아니고 경매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부를 못 보잖아요. 그럼 내부가 잘 지었는지, 튼튼하게 지었는지, 예쁘게 지었는지, 공간 활용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려면요, 외부 디자인을 보면 대충 나오죠. 외부를 막 2020년식인데 1990년대에 지어진 것처럼 디자인을 그지같이 해놨어. 무슨 땡땡 사랑으로 무슨 그런 이름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건물 이름도 명판 막 이상하게 막 흘림체로 막 써놓고 거기에 나뭇잎 몇 개 막 있고, 이런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한 70살 먹은 노인네들이 디자인했을 것 같은 그런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일단 입찰을 안 하죠. 네. 아무리 싸도. 네. 내부가 못 보니까, 내부가 거지 같을 확률이 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면으로 너무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도 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에 떡하니 딱 크게 자리 잡혀 있어야 그게 오피스텔이지. 그 막 빌라들 사이에 한 8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하나 있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왜냐면 그 빌라촌 같은데 빌라를 산다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개발 차익도 노리는 게 있는데, 중간에 오피스텔 껴있고 이러면요, 그 용적률 망가져가지고 그거 좀 개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을 하지 않고요. 세대수가 너무 작은 거 하지 않습니다. 50세대, 40세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래도 한 100세대 정도는 넘어가줘야 관리 사무실도 잘 돌아가고 관리도 잘 되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세대수가 작은 것도 하지 않고요. 이번엔 또 다른 오피. 요거예요. 요거 힐탑스타라고 하는 오피스텔이고, 네. 보시면은 여기 부암역 있죠. 부암역. 진짜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고, 그 다음 역이 서면이에요. 네. 그래서 서면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로변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룸 중에서. 그래서 여기가 거의 300세대 가까이 돼요. 200 몇십 세대 되는데, 270, 8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세대수 중에 60개, 한 58개, 57개가 전세 사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슬픈 사연이 있는 물건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딱히 임장을 하진 않죠. 전세 사기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건이 대부분 괜찮아요.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임장을 잘 안 갑니다. 여기도 그냥 지도만 봐도 부암역에서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뭐 사실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에도요,
거래 내역도 많이 찍혀 있어서 뭐 그렇게 딱히 임장을 하진 않았고 뭐 그렇습니다. 계약을 부동산에다가 위탁? 그냥 위탁 계약해가지고 제가 사인하고 다음날 임차인이 와서 사인하시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여기 분들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온 날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위임장 써가지고 위탁 계약 맡겨가지고 부동산에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계약서는 우편으로 받고. 네네네. 이게 공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세입자가 있었으면은 내보내고 또 하고 그거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공실이면 난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대 많죠? 굉장히. 네,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여기 잘 지어놨어요. 안에 내부가. 깨끗한데요? 깨끗하고 신축이니까. 굉장히 그 원룸치고 보시면은 사이사이가, 여기가 사이사이가 꽤 넓잖아요. 여기 큽니다. 여기 꽤 커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기에는 아주 좀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대신 세대수가 200세대, 거의 300세대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좀 오래 걸려요. 그게 좀 단점. 그거 말고는 여기 딱히, 저도 여기서 한 3달 살았었거든요. 저는 부산에 올 때마다 이렇게 빈집들이 항상 있으니까 거기 청소하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일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3달 살았었는데 위치도 좋고, 서면 바로 옆이니까 위치도 좋고, 대중교통은 안 타긴 하지만 부산 와서는 그래도 대중교통도 바로 앞에 있고 해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잘 돼 있어요. 여기 잘 지어놨고 2층에 관리사무실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고 샀죠, 이거는? 네. 저는 이거 9,600인가 9,800인가 아무튼 9천만 원대에 사가지고 두 개 다 1억 2,500에 아마 전세 맞췄을 거예요. 보증보험 맥시멈으로 그냥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췄고, 제가 근데 산 거는 이제 2024년이고 2025년에 우리 수강생분들도 한 분 사셨고, 그 컨설팅 해드리는 분도 하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더 싸게 사셨죠. 8천만 원대에 사시고, 두 분 다 8천만 원대에 사셨다. 그러니까 세금 다 내도 이제 9천 몇백만 원밖에 9천만 원 뭐 들까 말까, 넘을까 말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풀피가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는 거죠. 보시면은 이 뒷골목으로 해가지고요, 시장 있고 되게 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개발되게 남았어. 근데 이게 입지가 별로 안 좋으면은, 근데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데 어지러우면은 그냥 계속 낡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서면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는요 앞으로 개발될 거예요. 부전역에도 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좋은 소식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앞으로 돌아올 건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막 저런 데 보시면은 아직도 달동네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보여서 유흥업소 전문 제작 소파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뒷골목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한참 아직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저 사이로만 봐도 지금 벌써 뭐 건물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예, 저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이제 뒤에도 당연히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3년 5년 안에 될 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여기도 이제 아무리 인구 감소가 되고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서면이잖아. 그러면은 부산의 중심가는 그래도 또 개발이 될 겁니다. 이제 겉에 이제 그 외곽들이 죽으면서 다 도심 안으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도심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개발될 거라고 이제 또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보니까 역세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역세권이죠. 컨셉마다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에 들어오시는, 원룸에 들어오시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차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역세권이어야 돼요. 당연히 그분들이 이동하려면. 그게 되게,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생 때 원룸방을 구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사실 그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있는지부터 보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원룸 같은 거는 더 당연히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지하철역 근처로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안정된 직장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요? 아니 사실 안 안정됐잖아. 공무원 말고. 그러니까 공무원, 선생님, 군인 이렇게 연금 나오는 거 있죠, 평생. 네. 그런 거는 안정된 직장 맞아. 오케이. 그거는 인정. 네. 근데 안정된 직장, 특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큰일 난 게, 특히 우리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한 40대, 30대 지금 영포티들. 그 사람들이 제일 큰일 난 게 뭐냐면은 나이키 모자. 나이키. 조던. 우리 조던 애국 청년 나이키. 자, 아무튼 영포티들, 이게 그 안정된 직장을 다닌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한 30년 근속을 하잖아요. 한 30살에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50대 후반에서 60대 퇴임을 하시니까. 네. 평균 연봉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보통 한 평균 연봉
30년 내내 치면 한 5, 6천, 7천 될 거잖아. 그냥 5천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쳤을 때 평생 15억 받는 거거든요. 15억. 15억을 30년에 나눠서 그냥 받는 거야. 할부로. 할부로. 그게 왜 안정된 직장이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안정될 수가 있지? 그럼 60 넘어서 뭐 할 거예요? 아,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데요? 아, 연금 그 요새 얼마 와요? 모르겠어요. 연금도 다 뭐 국민연금 이상한 데 쓰고 있고, 그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잖아요. 그거 우리 세대 때 거 우리가 내는 건 이미 다 쓰고 있고, 우리가 받을 거는 우리 밑에 세대들이 지금 줘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인구 절벽인데, 인구 감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연금이 제대로 나올 거냐는 거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성에 차겠냐고. 이게 60대 돼서 쓸 돈이 많을 것 같아요? 30대 때 쓸 돈이 많을 것 같아요? 60대가 많잖아요. 훨씬 많죠, 60대가. 근데 경험. 30대 때 이미 자기는 3, 4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그거 쓰고 있었어. 근데 60대 때 연금 끼키봐야 100만 원 뭐 얼마 나와, 100만 원 뭐 120만 원 나올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라는 말은 그 우리 아버지 세대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옛날에 막 이자가 10% 15%씩 줄 때는 저축을 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돼. 직장은요, 안정된 직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잠깐 나를 의탁한 거야. 잠깐.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돈 나오고, 거기 그 회사를 다닌다는 그 어떤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해서 재테크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집이 너무 비싼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맨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동산 투자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하잖아요. 주식은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그렇게 투자하듯이 하지 않잖아. 도박하듯이 하잖아. 99%가 야 이거 뭐 오른대, 그러면 올라, 그러면 팔아. 야 이거 떨어진대, 좀 팔아, 먼저 팔아. 그냥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뭐 배터리 사업에, 자동차 사업에, 반도체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맨날 TV 보고 어떤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거 사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들 정석인 게 워런 버핏 아저씨처럼 그냥 저평가돼 있는 거를 제대로 된 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대부분 다 도박하듯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일 그 돈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투자가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러 가는 것도 잠깐 한 3개월, 4개월 들어갔던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에서 5천, 아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5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5천만 원 넣어가지고 지금 풀피를 2천만 원을 냈어. 내 돈 들어갔던 5천만 원은 회수가 되면서 2천만 원이 다시 내 통장에 또 플러스 돼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시드가 7천만 원이 생긴 거야. 네. 5천만 원 있다가. 네. 그래서 이런 투자를 두세 번만 반복하면요, 내 시드가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세미나 하면서 항상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봉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거든요. 네. 5천만 원 정도, 4천,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마이너스 통장은요, 내가 그냥 그 통장을 안 쓰고 있으면은 이자가 안 나가잖아. 네. 근데 내가 4천만 원까지 꺼내 쓸 수 있다. 지금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네. 경매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3, 4천만 원, 4, 5천만 원이 잠깐 두세 달 들어갔다가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때는 갚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으로 4, 5천만 원 정도의 가용자금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로 풀피를 만들어서 또 넣어놓고. 그쵸. 그렇게 풀피를 만들어. 그러면 나는 영원히 썼는데 2천만 원이 생기고요. 이런 거 1년에 한 두세 개, 세네 개만 하면요, 시드가 1억 되는 거야. 그럼 내 마이너스 통장까지 하면 얼마가 돼? 1억 4, 5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2, 3년만 돌리면요, 여러분 통장에도 2, 3억, 3, 4억 생긴다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해왔고. 이게 제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왔어, 내가. 그럼 그때 사업이 망했을 때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전 사업 망했을 때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집이 수십 개 되고, 통장에 돈도 그래도 뭐 몇십억은 아니지만 몇 억 정도는 있고, 네.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게 근데 뭐 몇십 년 걸린 게 아니고요, 저도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7년 만에 마이너스 그래도 2억 정확하게 몇 억이라고 딱 숫자를 정할 수는 없지만 2억 언저리였어요, 제가 빚지고 있는 게. 네. 그거 갚고 나서도 집이 뭐 수십 채에 통장에 몇 억까지 만들었는데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니죠. 네. 사회 초년생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시작하면은 한
40대 제 나이쯤 되면은 저보다 아마 제 방식대로 하면 저보다 더 벌겠지. 나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거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는 아닐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가 경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강남 아파트만 사야 돼. 마포구에 아파트만 사야 되고 마용성 아파트 아니면은 나머지는 부동산 아니야. 그거는 부동산 아니고 그런 건 쓰레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사면 안 되라고 머릿속에 너무 이상하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보면은 뭐 프로지오 뭐 이런 메이커 있는 원룸 오피스텔은 그 사람들은 그거 왜 지어? 그 대기업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럼 원룸 왜 지어요? 그건 부동산이 아닌데. 그게 다 수익이 나니까 짓는 거거든요. 수지타산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1억 8천 2억에 분양할 때 그거 1억 8천 2억에 사면은 그 사람들한테 수지타산을 다 우리가 내주면서 사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를 경매로 반값에 사는 거, 그런 거는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분양받거나 제값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이렇게 뭐 미분양이 나든 전세 사기가 나든, 그렇죠. 이렇게 좀 이벤트가 있는 할인된 물건들은 괜찮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 도생이나 오피스텔 같이 땅을 조금 끼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분양받는 게 최악의 선택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값에 사는 거는 저도 말릴 거지만, 그런 거를 경매로 반값에 사는 거는, 그런 거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에, 그 뉴스에서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서 말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월세, 전세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잖아요. 그 월세, 전세가 잘 맞춰지는 물건은요, 제값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전세 가격보다 요만큼만 더 높게 팔면 팔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보다 싸게 사면은 그냥 뭐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대로 사고 파는 거에 의해서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지만,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이 들죠. 가르쳐줘도, 이거 하라고 얘기를 하도 안 하는 이유는, 그 물건을 사면은 큰일 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에 당해서야. 근데 그런 물건을 사서 큰일 나는 경우는 제값에 샀을 때인데, 제값에 샀을 때는 그런 물건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매로 살 때는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는 거니까요. 원하는 가격에 사면은 많은 그 의문점과 어려운 점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안 나왔어요. 자퇴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왜요? 제가 연세대학교 자퇴하고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간 거예요. 왜냐면은 연세대학교에는 미대가 없어요. 저는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연대에는 미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대를 가고 싶어서, 디자인과를 가고 싶어서, 미대가 없잖아. 그래도 연대인데요? 연대 나오면 네. 그래도 대기업은 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게 싫었어요. 이게 제가 건축과 연대 공대를 다녔었는데, 제가 건축 12반 이렇게 반을 나눴어요. 1학년 때는 학부였다가 2학년 때 이제 그 과가 정해지는 거였는데, 건축 12반이라고 건축과 지원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모아놨던 건데, 그때 형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수학과학을 잘하니까 사실 가는 게 그냥 건축과인 거예요. 공대에서 그림 그리는 쪽으로 관련된 쪽이 그쪽이니까. 그래서 그냥 건축과반을 간 건데, 결국 회사원이더라고. 근데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회사원에서는 부자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부자가 되려면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해야겠다. 그럼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면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를 해야겠다. 그럼 디자인과를 가야겠다. 그럼 의상 디자인과를 가야겠다. 의상 디자인과가 제일 좋은 데가 국민대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뭐 연대구나 뭐 그걸 떠나서 그냥. 그러면 수능을 2번 본 거예요? 수능 2번 봤죠. 미술 입시도 했죠. 미술 입시도. 우와. 막상 딱히 가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삼전, SK 뭐 이런 데는 그냥 갈 것 같은데, LG 이런 데는 그냥 가는데, 들어가서 박차고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반대하셨죠. 당연히 반대하셨는데, 아들아 졸업은 하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라. 정확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유학을 가든가, 차라리 미국에 뭐 외국에 있는 미대를 가든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 그냥 그 당시에는 뭐 크게 어떤 생각이 있었다기보다요, 제가 그때 과외 같은 수학과외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었으니까, 사실은 미술학원 내고 수능 학원 다니고 이거를 제가 그냥 부모님한테 안 알렸어요. 처음에 저 혼자 그냥 했었어요. 그냥 돈 벌고 하니까. 와.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눈치채고 애가 이상한 이상한 짓을 한다. 미술학원을 제가 왜 다니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제가 받은 아파트가 요 옆에 롯데캐슬 레전드라고 저기 대단지 있는데 네. 요 거리를 사이로 지금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DIL. DIL 얘가 한 4,000 몇백 세대 돼요.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 맞은편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라는 아파트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건 한 8년 9년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롯데캐슬 레전드만 해도 1, 2차를 합치면 거의 4,000 세대가 되거든요. 3,000 한 7, 800 세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옆에 뭐 또 양우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만 지금 이렇게만 합치면 만 세대야. 만 세대 좀 안 되지긴 하지만 거의 만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 세대라는 거는 말이 만 세대지 여기에 인프라가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롯데캐슬 요게 롯데캐슬 레전드거든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 언덕배기에 이렇게 지어놨죠. 네. 이게 뒤에도 막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엄청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 특히 뭐 대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평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은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이런 데 아파트를 지어놨어 하신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사실 동작구에 가면은 동작구에도 롯데가 이렇게 언덕배기에 지어놓은 거 있긴 있어요. 상도동? 상도동에 상도역 앞이 있을 텐데 그렇게 롯데가 좀 언덕배기에 이렇게 부산은 롯데가 먹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그 언덕배기에 지덩 깔아가 있어가지고 롯데가 서울에서 언덕에 좀 지어 그렇게.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언덕에다 이렇게 지어놨고 네.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임대세대 그 소형 평수 있죠. 12평 14평짜리 그 임대세대를 2개를 받은 건데 여기 지금 요 맞은편에 4,000세대라고 말씀드렸던 네. DIL 있잖아요. 여기에는 소형 평수가 없어. 그리고 양우 저기에도 소형 평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요 만 세대 안에 그 소형 평수가 한 150세대 되거든요. 소형 평수가 그게 다란 얘기야. 그러면은 소형 평수의 대장은 거기란 얘기예요. 이 동네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 한 동짜리보다 저기 12평짜리 그 소형 평수 가면요 모든 커뮤니티 시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헬스장, 골프장, 뭐 사우나, 노인정은 뭐 소형 평수에서 안 쓰긴 하겠지만 근데 노인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소형 평수의 대장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땡처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매매 가격이 망가져 있어. 전세 가격은요 그래도 보증보험 맥시멈이 맞춰지긴 하는데 매매 가격이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5년 10년 지나면은 여기도 다른 평수랑 다 똑같이 매매가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될 거고 이제 그런 컨셉에다가 접근한 거고.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엘리베이터 보이세요? 요거? 네. 요 엘리베이터로 가면은요 그 아파트에 그 저기로 갈 수가 있어. 광장 같은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정문인데 지금 보면 엄청 언덕이잖아요. 네. 대전 출신으로서 참 힘드네요. 힘들죠? 언덕이. 언덕 봐봐. 지금 아파트 안에서도 지금 언덕이 많잖아요. 입장하는데도 언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언덕이 아닌 게, 자, 일단 걸어서 지하철역에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목골역에서 이렇게 네, 들어올 목골역에서.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구나. 그쵸, 그쵸. 그러면은, 여기 내려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로 그냥 들어오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러니까 언덕을 걸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주차장으로 쭉 이어지면은, 그냥 지하 6층이거든요. 거기가 지하 5층인가 6층인가. 그걸로 그냥 지하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은. 여기를 파놨거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는 데가 지하로 갈 거거든요. 네. 지금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네. 여기가 3,000세대 이렇게 많은데, 자,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요새 아파트들은 다 지하 주차장이 개미굴처럼 다 연결돼 있잖아. 개미굴.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지하 주차장이 쭉 있고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1층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에 모여 있어. 지하 4층? 네네. 여기가 지금 지하 4층이에요. 여기 캐슬리안 센터라고 보이죠? 네. 여기가 지금 지하 4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관리사무소도 있고, 저기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시설 모여 있는 거야. 사우나, 뭐 헬스장, 골프장 다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소형 평수가 사실 만만하잖아요. 2, 3억 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한 6, 7억 하거든요. 8사가 7억 정도 하겠다. 2, 3억 너무 만만하잖아요. 그냥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진짜 개미굴인데? 개미굴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요거 차 타도 한 3, 4분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니까 이제 여기다 충전하고. 그러니까 법인이 여기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옛날에 그 문정부 때 임대사업자 내고서 주택임대사업자 내고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던 그런 세대들이 한 30, 40개가 이렇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종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경매 나왔겠죠. 그래서 뭐 사실상 전세 사기긴 한데 법인도 좀 약간 억울한 게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지금 여기가 매매가가 한 2억 초중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저는 1억 8천 뭐 3, 400 고수준에 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이게 3억까지도 갔었던 물건이에요. 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다 켜주세요. 다 전부 다. 여기는 안 나와요. 지금 이거 AS 맡겨야 돼요.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안 나오고 요렇게가 단데. 밝은 쪽 가서 하시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지금 경매로 그렇게 여러 채가 나오다 보니까 단타로 하시는 분들이 싸게 팔잖아. 그래서 2억 1, 2천, 2, 3천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것만 물건 다 들어가면은 저는 한 3억 충분히 3억이 뭐야,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인으로 저도 받았다가 단타로 하려고 법인으로 받았다가 개인으로 바꾼 물건이거든요. 종부세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전세 사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커튼 없어가지고 차에서 쓰는 이렇게 담요 이렇게 해놨고, 뭐 거두면은 뭐 이렇게 산에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산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꼭대기층이에요. 여기가 네. 꼭대기층을 받아가지고 꼭대기층인데도 뷰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한 5층은 저기 옹벽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 풀옵션이네요. 그쵸. 풀옵션이죠. 이거는 다 제가 그냥 사다 놓은 거고, 원래 제가 다 쓰던 거예요. 제가 다 쓰던 거고, 풀옵션인데 사실 저 가스레인지 써본 적 한 번도 없고, 네. 가스가 나온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써본 적도 없어서. 요리를 안 하시는군요. 여기 와서 요리할 일이 없죠. 네, 냉장고도 사실 뭐. 신홍철의 냉장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뭐야 이게.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죠? 맥주하고 물하고 기름밖에 없어. 그죠. 이게 뭐야? 뭐 없죠? 아, 슬프다! 여기 와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해먹을 일이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저거 오븐이에요. 네. 전자레인지도 없고 오븐이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컨디션은 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그냥 새 거. 네, 새 거예요.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거 그냥, 이거 저는 근데 요거는 아파트다 보니까, 저쪽 가서 하시죠. 요거는 아파트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대출이 1억 1천만 원 나왔어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파트는 지금 지방도 다 60%밖에 안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그래도 시설 자금 같은 걸로 80%까지 나오는데, 아파트라서 60%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돈이 여기는 한 8천만 원 정도 됐죠. 7,500, 8천. 물건이 싼 건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 세입자 세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계산이? 풀피가 됩니다. 1억 9,400 계약했으니까 1억 8,300인가에 샀거든요. 요 호수를.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취득세 1.1%잖아요. 이건 공시가 2억 이하니까. 그래서 뭐 세금 뭐 200만 원에 명도비 여기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드렸거든요. 관리비는 근데 미납 없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부대 비용 한 400만 원 좀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거 세팅하는 것도 얼마 안 들어간 걸로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총 한 1억 8천 한 800 들어갔을래나요? 근데 이제 1억 9,400에 전세 맞췄으니까 풀피가 난 거죠. 풀피가 난 거고, 아마 한 5년 지나면 그래도 한 2억 6, 7천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이거 매매 가격이 2억 5천 찍힌 것도 있고 2억 3천 찍힌 것도 있다 보니까, 여기는 또 탑층이 맨 꼭대기층인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팔려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가 나아갈 거니까, 그래도 한 5년 뒤에는 3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거는 안 팔 겁니다. 안 팔 거고. 왜요? 왜냐면은 저기 아까 보셨다시피 맞은편에 4,000세대 그 아파트 하나 생기고, 그러면은 이 단지 자체가 10,000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들의 인프라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상가들이라던가 여기 근처 학원 이런 게 좋아지면서 여기는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동네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원룸도 점점 당연히 살기가 좋아지는 게 되는 거고, 인프라가 발전을 하니까. 그러면은 전용 84가 한 8억 9억 갈 때쯤 얘도 한 3억 5천 가겠죠. 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정체가 될 때쯤에 그때쯤은 팔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돈 얼마 들어갔어? 한 푼도 안 들어갔죠. 사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고, 한 5년 뒤에는 그래도 전세 1억 9,400이니까 5년 뒤에 한 2억 8천에만 판다고 해도
5년 뒤에 1억 먹는 거고. 그래서 살 때 700 먹고 팔 때 1억 먹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 미분양은 아니고 신축인데 2020년식인가 21년식인가 신축인데 20 몇 개가 이렇게 땡처리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내일 모레 입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입찰하시는 거예요? 왜 레이더에 들어오셨어요? 싸서 싸서. 싸게 살 수도 있어서요. 네. 이게 부산 분들이 희한하게 오피스텔을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오피스텔들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경매 물건들, 성공 사례라고 해야겠죠. 경매 물건들이 대부분이 오피스텔입니다. 그게 오피스텔이 더 좋아서 오피스텔이 더 뭐 앞으로의 비전이 밝아서가 아니고 경매로 오피스텔을 부산에서는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게 땅값 플러스 건물값인데 애초에 건물 짓는 값보다 더 싸게 그냥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땅값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도권에서는 왜 같은 방식으로 안 하세요? 수도권에서는 싸게 못 사요. 어...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뭐 강남에 오피스텔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뭐 시세대로 가져갑니다. 시세대로. 네. 뭐 3억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한 2억 9천에 가져가고 이래 버리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경매를 하기 위해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싸게 사기 위해 경매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경매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개념보다 이거 강남 거다, 좋은 거다, 그럼 경매로 비싸게 사야지, 이럴 거면 그냥 금매로 나온 거 싸게 사는 게 난데, 그렇게 경매를 위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지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가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진짜 개 싸게 사는 거야. 2억짜리 뭐 1억 5천, 1억 6천에 사는 게 아니고 2억짜리 한 9천만 원에 사. 2억짜리 뭐 9,500, 뭐 8천만 원에 사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망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세가 2억짜리 전세가 한 1억 4, 5천에 맞춰질 거고, 이런 거 내가 9천만 원에 사버리면은 그냥 전세만 맞춰도 5천만 원 들어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부산 부동산도 좀 활기가 돌았을 때 전세 가격보다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더 붙여서 팔아도 팔리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개 싸게 사요? 지금 이제 개싸게 사는 이제 몇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네. 남들이 무서워하거나 남들이 싫어하거나 남들이 어려워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개싸게 살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보여드리러 가는 것도, 이것도 뭐 아직 요거는 낙찰 받은 게 아니니까 개싸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 한번 보시죠. 결과를. 결과를. 여기 수영역 인근인데 요렇게 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근데 서울도 보면은 강남이나 이렇게 계획도시 말고 종로라든지 뭐 경복궁 가면은 이 난리 나 있잖아요. 네. 뭐 서대문 쪽에서도 이렇게 난리 나 있는데 많고. 네. 그게 입지가 좋은 데는 사람들이 원래 몰려 살게 돼 있고, 그러면 입지가 좋아, 그러고 보면은 장사도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러면은 막 재개발하기 힘들지만 건물 하나하나는 또 새 건물이 하나씩 올라와. 그러면 재개발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난리 나 있는 데는요, 요런 데 있는 오피스텔이나 요런 데 있는 신축 같은 거는 사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입지가 좋은데 복잡한 거, 입지가 좋은데 거지 같은 거, 이런 동네들이 사실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서울역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서울역 15년 전만 해도 거의 뭐 홍등가 있고 뭐 장난 아니었잖아. 용산역도 마찬가지고 장난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될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좋은데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개싸게 사는 유형이, 일단 대항력 있는, 제가 이제 표현하는 가격표 써져 있는 물건, 그거는 개싸게 산다기보다, 일단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잖아요. 전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전세 가격에. 그래서 3억짜리 물건이 전세가 2억이야. 가격표가 2억이 써져 있어. 그러면 그거 그냥 2억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격표 써져 있는 거는 전세 가격에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 가격에다가 집행비용 뭐 1, 200만 원 정도 더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가 첫 번째. 그것만 알고 있어도 진짜 평생 먹고 사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땡처리, 요새 나오는 땡처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장에는 땡처리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경매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업자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건설사 미분양이라던가 요새 전세 사기 물건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명이 막 30채 갖고 있다가 나오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 경매로 나와 보면은 무섭거든.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런 거 사도? 그러니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판단을 하셔야죠. 아, 네, 건설사 미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다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아내가.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연산동에, 부산에 그 연산동에 그것도 이제 그 건설사 미분양 물건이 나왔어가지고 네. 이것도 새 거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더라고요. 사진만 봐서. 임장은 잘 안 가는데 건설사 물건들은 그래도 임장을 좀 갑니다. 이게 얼마나 미분양이 어떻게 잘 못 지어서 미분양이 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거 건설사 미분양 같은 거는 임장을 가는데 네. 그 물건을 임장을 갔는데 진짜로 피사의 사탑인 줄 알았어.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요. 전체가요? 진짜야. 예,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보강을 이렇게 대놨어요. 이상한 기둥 같은 거를. 근데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건물이 기울어져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바닥재, 복도 바닥재가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다 일어서 있는 거 있죠. 걸으면은 퉁퉁퉁 소리나. 거기가 다 비어가지고 깨진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유치권 신고 이렇게 막 걸려 있길래 한번 전화를 해봤죠.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제대로 안 했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사면 안 되죠. 그런 건 사면 안 되고, 아무튼 건설사 미분양 물건이나 그런 전세 사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후랭이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조심하셔서 들어가는데, 근데 딱 봐도 일단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요, 초보자들이 잘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개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막 어려운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네네. 소위 말하는 특수물건을 네. 공부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 되죠. 대표님은 방식이 안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법정지상권도 뭐 해가지고 뭐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뭐 30년 전에 뭐 법정지상권은 30년간 뭐 되니까 뭐, 그리고 그 전에 뭐 토지 소유주가 다르냐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돈 벌죠. 근데 그런 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러니까 일단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법정지상권이 있는 그런 토지 같은 물건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 10억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7억, 6억, 7억에 산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 내 돈 6억, 7억이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법정지상권이 걸려있지 않은 건물들을 뭐 철거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그냥 사가지고 결국 이제 그거를 하나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제 뭐 그런 식의 특수 물건들인 거잖아요. 물론 그게 저도 안 해봤지만 돈이 될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자, 이렇게 제가 하는 거는요, 무피 풀피를 내면요, 인풋이 얼마야? 0원이잖아요, 0원. 물론 잠깐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 뭐 1, 2억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봐야 두세 달 잠깐 들어가는 돈인 거고, 결국에 수익률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간 돈은 0원인데, 일단 뭐 2억짜리를 9천만 원에 샀어. 그럼 일단 1억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내 돈 얼마 들어갔어? 0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랑, 그게 법정지상권 해결할 때 막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해결하는데 뭐 6개월,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도 계속 해야 되면 법무비 들어가, 뭐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수임을 맡길 거면은 변호사비 들어가. 결국 나중에 그게 다 회수가 되고 수익도 많이 남겠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냥 진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그래서 그거는 투자라기보다 좀 더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속 썩을 일도 많으니까 이제 그것도 또 감안하셔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유치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치권은 제가 좋아하는 거죠. 유치권이 주택이 걸려있는 경우는 그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거는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또 세미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괜찮다, 할만하다. 그렇죠. 그런 거는 할만한 정도가 아니고 개꿀이죠. 일단 여기 수영역이 있으니까 네. 지금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KFC도 있고, 뭐 수영역에서 한 10초면은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수영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이렇게 뭐 사임당 의원 해가지고 네. 병원도 있잖아요. 네. 이 병원에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건물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입찰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주변 입지는 이렇습니다. 예. 다소 어지럽습니다. 가라오케 있고요.
번화가니까. 아방궁 가라오케. 있어요, 아방궁. 아방궁 있어? 아방궁이 아니, 뭔지 아방궁 모르겠어요. 있어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아방궁 있었고요. 네, 어지럽죠. 근데 여기 임대는 아마 잘 될 거예요. 임대는 워낙에 그 수영력이 번화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로 가시죠. 지금 일단 15층을 가보려고. 네. 15층의 남향이 지금 저기 그 광안대교 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그것 좀 보러 가려고 하고요. 그런 것도 보세요. 중요해요. 대충 한다면서 대충 안 하네. 할 말이 없네. 실외기실 가가지고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이런 것도 체크하시는군요. 여기가 지금 안 나오네. 여기가 지금 이게 보시면 벽뷰가 이렇게 나오죠. 네, 벽입니다 그냥. 벽이죠. 15층은 벽뷰가 나오네. 이게 19층짜리 건물인데 17층, 18층 가면 바다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15층도 나올까봐 이렇게 했는데 15층은 바다뷰가 안 나오고 벽뷰가 나오네. 그럼 아무래도 값어치가 좀 떨어지겠죠? 20몇 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이 동향이고 요쪽이 남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실외기에서 저쪽을 본 거고, 동향은 그냥 CCTV가 뻥 뚫립니다. 그래서 이 호수들은 다 CCTV가 다 잘 나오고, 근데 여기 두 개 호수 있죠. 여기 두 개 호수가 남향이잖아요. 요 두 개 호수는 벽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값어치가 좀 많이 달라져요. 솔직히 우리가 임대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임차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 열었는데 벽이 있는 거랑 문 열었는데 CCTV가 뻥 있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로 월세도 한 10만 원, 15만 원 차이가 나고 전세 금액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쪽 라인인가 보죠? 이쪽 라인이 이제 이쪽 라인도 나와 있고 이쪽 라인도 나와 있고 20몇 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층은 남향이 안 나오네요. 저는 19층 쓰려고요. 한번 19층 한번 복도 19층 한번 볼까요? 네.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이건 아직 뭐 내일 모레 입찰하는 거니까요. 근데 20몇 개면은 계속 또 입찰하실 거 아니에요? 20몇 개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하루에.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쓸 거고, 저는 한 3개 정도 입찰하려고. 19층 2개. 19층. 무조건 뚫린 걸로만. 그렇죠, 그렇죠. 안 뚫린 걸로 훨씬 더 싸게 사면 안 돼요? 그것도 방법이죠. 한 2천 싸게. 그것도 방법이죠. 애매한 층 10층, 9층 이런 거 싸게 사기. 29층은 만약에 제가 낙찰 받으면은 이것도 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19층은요 호수가 적고 테라스가 있어. 와, 또 다르구나. 또 달라요. 19층만 달라요. 탑층이라 그렇고. 탑층이라서 테라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19층만 쓰려고 합니다. 보시면 호수가 적죠. 아까 거기랑 봤을 때. 좀 평수가 넓군요. 여기는 하나 있고, 아까 여기 2개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언제 확인하셨대요? 저번에 와서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외기에서 와. 광안대교부 나오죠. 와. 아까 그 벽뷰랑 이거랑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저 멀리 광안대교 보이고 밤에는 이게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와.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봐줘야지 그래도. 대충 안 하네. 꼼꼼하네. 아니 이게 근데 이 대충 하자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를 입찰을 대충 하자가 아니고 입찰할 때 최대한 싸게 사서 그 이후에 일을 대충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경매를 하다 보면은 명도를 하거나 막 그 이후에 일 처리하는 게 또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거를 무서워해가지고 또 잘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대충 하자예요. 그거를 대충 하려면은 개 싸게 사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층은 당연히 똑같을 줄 알았는데 19층은 좀 달라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제 이거 쓸 거니까 좋은 결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요새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안 가고 네. 다 여기 여기 광안리 와서 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밤에 오면은 여기 또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이제 뭐 강남역, 사당, 뭐 신림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는 잘 나갈까요? 임대는 무조건 잘 나가죠. 수영역에서 나오자마자인데 여기에, 그리고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보셔도, 그냥 대충만 보셔도 네. 멀쩡한 원룸 같은 거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만한 데가 사실 좀 그렇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임대는 잘 나갈 겁니다. 사당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쵸. 오래된 술집 많고, 네. 가라오케 같은 거 있고. 다음 장소 이동하시죠. 좋습니다.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냐면은 서울의 빌라 대학역 포기 물건들 있죠. 네. 서울의 빌라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만 돼도 대출이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지금 서울 빌라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취득세 지금 12% 내고서라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싶거든요.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조용하던데? 그렇죠.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되면서 안 똘똘한 서울 빌라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진짜 너무 진짜 터무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공시가 이하로 서울 빌라인데 공시가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공시가 이하로 낙찰돼요 요새. 특히 대학역 포기 같은 거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대학역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으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공시가 이하로 낙찰이 되고 그리고 또 빈집이란 얘기잖아요. 대학역 포기 물건은.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공시가 이하로 낙찰이 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부산법 좀 해결되고 나면은 그렇게 공시가 이하로 좀 쭉쭉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신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그게 문제예요.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인데 뭐 3금융 가야지 뭐. 근데 3금융 가도 돼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죠. 보통 그렇게 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3금융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이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담보대출이잖아요. 신용도랑은 상관없습니다. 비용은 비싸죠. 아무래도 이자도 비싸고 이자가 비싼데도 풀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만 가격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니까 내가 그만큼 돈을 다 내고서라도 취득세 12%를 내고 대부업체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도 비싼 돈을 내고 나서도 요 가격에 사면은 아주 싸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가격에 입찰을 하면 되죠. 근데 입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떨어졌어? 그럼 뭐 많은 거고 그냥 믿져야 본전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 낙찰이 되면은 땡큐인 거고. 계산을 해서. 그쵸.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받아주지. 그쵸. 새마을금고 어디 저기 지방 신협 지방 농협 가는 거부터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서부터 헉하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차피 돈을 내가 저 사람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날 빌려주는 거잖아. 네. 저 사람들이 내 신용도를 봐야지 내가 은행의 신용도를 뭘 보고 있어. 그냥 빌려주면 가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방은행에서 뭔가 돈을 빌리면은 찜찜해해. 꺼려해. 나 이해가 안 돼요. 야, 돈만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저기 농협이나 여기 농협이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일단 저기가 허들이 있는데 대부업체 가라? 사람들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낮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할래. 난 할래. 그러고 들어가면 되죠. 근데 왜 지금은 안 들어가세요? 서울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묶여있는 부산에 제가 해결하고 있는 게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 있으니까 아파트 그리고 이제 지방도 요새는 아파트를 60%밖에 안 해줘가지고 경락자금 대출도 아파트도 하나 있고 하다 보니까 묶여있는 돈이 꽤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거 못 하고 있고 요거 일단 다 회수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제 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무피나 풀피를 세팅하시니까 뭐 3개월? 6개월? 6개월까지는 안 길리고 저는 약속의 3개월이라고 하거든요. 약속의 3개월? 보통 3개월 안에 다 되는데 운 나쁘면 한 4개월, 5개월도 걸리고 운 좋으면 한 2달 걸리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하겠네. 보통 3개월 왔다 갔다. 약속의 3개월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뭐 여전히 지금 땡처리가 나오고 있으니 네네네. 제가 세미나에서 뭐 대단한 강의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잔머리 쓰는 거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가격표 써져 있는 물건, 뭐 전세권, 유치권 요런 것들 그냥 잔머리 쓰는 거를 알려드려서 수익 내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잔머리 아무리 써도 지방에 그냥 땡처리 나오는 거 그거보다 싸게 못 사요. 땡처리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사고 매물 같고 막 30개, 40개, 50개가 막 나와버리면은 뭔가 문제 있을 것 같고 뭔가 무섭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거 진짜 반값에 쓰는 거야. 그리고 하루 만에 그 몇십 개가 쏟아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도 써봐야 4-5개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몇십 명이 그렇게 달려들어도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잔머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땡처리 물건만 그렇게 싸게 못 삽니다. 일단 가격표 써져 있는 물건은 뭐 입찰가를 고려를 애초에 안 하고 그냥 그 가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땡처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피가 되느냐 그거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입지 조건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아야 되고 좀 골목에 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 괜찮아야 되고 이런 이제 입지 조건적인 조건적인 거를 빼고 만약에 입찰가만을 산정을 한다고 봤을 때 딱 무피되는 가격을 놓고 거기서 조율을 해요. 여기서 1,000만 원 남길 것이냐, 2,000만 원 풀피를 낼 것이냐, 무피만 내도 될 것이냐, 그렇게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다. 약간 물건이 제가 이제 여러 조건들 중에서
좀 하나가 빠져. 뭐 세대수가 작다던가 연차가 한 10년차 이상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건 한두 개가 빠지면은 그런 거는 이제 풀피를 내야죠. 그런 걸 풀피를 내는 거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풀피를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다 괜찮아. 모든 조건이 다 들어맞는 괜찮은 물건이라면은 그러면 무피 가격에서 조율을 해보겠죠. 저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무피가 아닌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내 돈이 묶이게 되고 그럼 자산이 불어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피가 안 나는 물건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의 1.26% 1.26을 곱하면은 보증보험 한도가 나오잖아요. 네. 요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한 10년 안쪽으로 된 빌라가 보증보험 한도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한 달 안에 거의 맞춰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전세가. 그래서 이제 그 뭐 서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한도, 지방 물건도 당연히 보증보험을 기준으로 보는데 지방 물건들은 보증보험이 뭐 1억 5천까지 된다고 해서 1억 5천 맥시멈이 다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거는 이제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무피 정도 가격을 산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명도에 대한 포인트. 저는 집주인이 있는 경우는 잘 안 합니다. 집주인이 경매를 당했다는 거는요, 사회적으로 끝까지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나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그분들 어떻게 명도할 거야? 나갈 데가 없는데. 돈도 없고. 지금 빈털터리야. 빈털터리 뿐만이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을 명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있는 물건 명도할 때는 돈을 다 받아나가는 임차인이 있느냐 아니면 손해보는 임차인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컨셉이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대충하자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명도를 최소한으로, 명도에 대한 수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가 결국 대충하자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 분석을 대충하자, 권리 분석을 대충하자가 아니고 명도를 대충하자예요, 결국은. 근데 그 명도가 그 다른 경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명도가 뭐 경매의 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뭐 돈을 다 받아 나가는 임차인이 있으면은 명도가 너무 쉽고, 그죠? 그리고 돈을 다 받아 나가지 않는, 못 받아 나가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얼마를 못 받아 나가는지 알고 우리가 또 입찰을 해서 그만큼 싸게 사면은 그것도 또 나름대로 어렵지 않은 명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사비를 팍팍 줘라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명도할 때 한 푼도 주지 마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 해결 방법들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컨셉마다 다를 텐데, 제가 굳이 저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은 이사비 팍팍 줘라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귀찮아. 그래서 귀찮아. 내가 이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볼 것 같아. 그러면은 저 명도하시는 분한테, 명도하는 사람한테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주죠. 네. 근데 내가 이 물건으로 순식간에 1억의 플러스가 날 것 같아. 1,000만 원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면은요, 그냥 명도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저는 웬만하면 주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양심 없이 뭐 이사비를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이런 사람들은 없고, 뭐 200~30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내가 애초에 풀피가 3천만 원 나고 시세 차익으로 1억이 나게 생겼어. 200~300만 원이나 300~400만 원 주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웬만하면 다 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다 받아 나가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비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뭐 시간 한 달 안에, 2달 안에만 잘 나가주세요 하면은 다들 그냥 그렇게 협상이 잘 됩니다. 근데 집주인인 경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있는 거는 잘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비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경매를 당한 경우에 그렇게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안 해봤어요. 집주인이 있는 경우 한 4~5번 해봤을래나? 네.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넣었다가 풀피 2천만 원 빼고 더블을 한 2~3달 만에 낼 수도 있는 거고. 미남역입니다. 미남역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동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하는 네. 건물이고요. 네. 아파트 단지인데 그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맞아요. 아파트가 3동이고 오피스텔이 한 동에서 총 4동짜리인데 네. 아파트가 700 몇 세대 되고 오피스텔이 100 몇 세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900세대 정도, 좀 안 되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고, 부산이 지금 더워요. 지금 1월인데 그래서 외투도 안 입고 이러고 있는데, 미남역에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있는 거야. 여기는 오피스텔이라 그래도
사실 아파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물론 이제 아파트보다는 좀 덜 하죠, 평수가 작고 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았어요. 네. 여기는 전세 사기라기보다 옛날에 2021년, 2022년 그때는요, 그게 있었어요. 매매가를 집값으로 산정을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보증보험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후순위로 보증보험을 들고 들어온 임차인이야. 후순위로. 그래가지고 선순위가 뭐 한 1억 얼마가 있고, 후순위로 1억 4천에 전세를 들어와서 싸게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보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도도 쉽죠. 어차피 돈 잃는 것도 없는 분이고 해서 1월 20 며칠에 나가시기로 했고, 잔금은 1월 8일에 내기로 해가지고 아직 잔금도 안 낸 거예요. 따끈따끈한 물건. 따끈따끈한 물건이고, 그래서 이제 또 요것도 이제 보여드리러 온 거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미남역 바로 가까이 있죠. 뭐 신축이죠. 효성이니까 메이커 있는 거죠. 대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랑 합치면 1000세대 가까이 되죠. 뭐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싸게 사면은 그냥 장땡이다 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1억 8,200만 원에 샀고, 그리고 또 이런 메이저 물건들은요, 요새 주택 아파트 같은 거는 대출이 안 나와요. 60%까지밖에. 근데 그러니까요.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인데 메이저다 이러면은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시설자금으로. 제가 그래서 이거 1억 6,700인가 아무튼 거의 90% 가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90%가 나와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내가 1억 8천에 산 거를 1억 6천에 해주는 걸로 물론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3억짜리거든요. 3억짜리 1억 6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1억 6천 해줘도 충분히 안정성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은행 입장에서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고, 원래 은행에서도 이런 근저당 해가지고 예대마진 보는 게 은행의 주요 사업인데, 근데 대출 많이 요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줄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택. 그리고 지방은요, 오피스텔 같은 거 지방은요, 옛날이랑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보면 메이커 있는 오피스텔 새 거다 보니까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죠. 여기도 뭐 앞에 뭐 있고, 여기 헬스장이나 뭐 이런 상가도 오피스텔도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입구가 다르더라고. 오피스텔은 좀 차별해. 그래가지고 이것도 오피스텔 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는 지금 아파트 입구고, 오피스텔 입구 한번 가서 볼게요. 이쪽으로 이제 오피스텔은 입구가 달라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여기가 정문이에요. 동네 효성 엔터플레이스 정문이고, 아파트 정문. 아파트 그 주차 정문이죠. 지금 좀 전에 촬영한 데는 이제 지하철역에서 와서 걸어서 들어오는 정문이고, 네. 여기가 이제 차가 들어오는 정문이고요. 여기서 한 30m 정도 따로 올라가야 돼. 거기가 오피스텔 동입니다. 그럼 여기도 예. 안 와보고 입 잘하시네요. 에이, 안 와봤죠. 뭘 와봐, 이런 걸. 새 건데. 효성 못 믿으세요? 효성에서 잘 지었겠지. 아니, 입찰하는 나를 못 네. 믿어서. 아니, 효성을 못 믿어요? 효성은 믿지만. 효성 믿었잖아. 네. 그럼 됐지. 그러면 됐죠, 뭐. 왜냐면 새 거잖아. 새 건데 효성이 지었어. 그럼 됐지 뭐. 근데 임차인이 그지같이 썼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임장 오나 안 오나 결론적으로 바뀌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막 그런 거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내부를 뭐 어떻게 볼 거냐, 뭐 잠깐 대화하면서 출입구에서 이렇게 막 스캔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 하시라 그래요. 그거. 거기는 그거 하시고. 아니, 구축 살 때는 그렇게 해야지. 구축 살 때는. 전 구축 안 사잖아요. 구축은 무피를 맞출 수가 없어. 구축은 애초에요. 구축 그렇게 사는 이유가 개발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보통. 네. 구축은 뭐 3억짜리 사도요, 전세 뭐 8천만 원 뭐 막 잃어버리니까 네. 피가 많이 들어가. 네. 그런 거 한 개, 두 개 하면은 내 돈 다 묶이는 거잖아. 그런 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풀피 내서 돈도 벌고 집도 벌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오피스텔 동이에요. 백사동. 그래서 이제 입구가 이렇게 따로 있고, 이렇게 예, 그냥 100세대 정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컨디션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만큼 값어치를 쳐주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가 84가 얼마였더라? 기억이 7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전용 84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제가 산 건 방 하나 화장실 하나니까 그래도 뭐 한 3억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세가. 그러니까 이제 거래 시세 찍힌 것도 보면 3억 1,500이 찍혀 있는데, 3억 1,500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 2억 한 7, 8천 정도가 지금 시세가 나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 1억 8천에 샀으니까. 공시가가 1억 7천 얼마가 나와서 보증보험이 2억 2,300까지 나오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뭐 그냥 한 2억 1, 2천에 전세만 맞춰도 풀피가 얼마 나오는 거죠? 풀피가 한 2천만 원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냥 단기 매도로, 이거 법인으로 산 거니까 그냥 단기 매도로 판다고 해도 뭐 2억 7, 8천만 받아도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출이 90%가 들어갔으니까 내 돈은 한 2천만 원 들어갔나? 그러니까 2천만 원 넣었다가 풀피 2천만 원 빼고 더블을 한 두세 달 만에 낼 수도 있는 거고, 2천만 원 잠깐 넣었다가 매도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한 3, 4개월, 4, 5개월 걸릴 거니까 이렇게 2천만 원 한 3, 4개월, 4, 5개월 넣어놨다가 1억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쉽죠? 맨날 10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 쉬운 겁니다, 쉬운 거. 부산에 계속 지금 사고 계시잖아요, 투자를. 네. 뭐 노인과 바다 이런 인구 소멸 이런 건 걱정 안 되세요? 맞는 말이죠. 노인과 바다고 인구 소멸도 맞고 한데, 근데 결국은 도심은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줄수록 도심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인프라가 줄어들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라고 하면 뭐 밀양이 있을 수 있고, 양산이 있을 수 있고, 뭐 김해, 뭐 창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부산 핵심 지역, 부산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해 인구가 줄면 줄수록요, 부산 중심가로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해가 도시가 소멸이, 김해도 워낙 큰 도시니까 소멸되기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해를 예를 들었을 때 김해가 소멸되면은 바로 옆에 이제 부산이 붙어 있잖아요. 김해가 소멸되면은 그 40만 50만 돼 있던 데가 30만 20만으로 줄면서 거기 있던 한 5만 10만의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인구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울도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살기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건지, 서울이 비싸서 빠져나가는 건지를 한번 잘 봐야 되거든요. 부산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의 핵심 지역이 비싸서 빠져나가는 건지 살기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건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산의 핵심 지역은 만약에 인구 소멸이 되면은 다시 핵심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승리라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도심으로 없다? 몰릴 수밖에 없다거든요. 그러면 소멸을 되면은 지방 도시들이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도심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 부산, 뭐 대전, 세종까지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 찾아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 도심지의 인프라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잼통께서 지방 분권화. 그 형이 더 잘 알아. 그 형이 선수인데 그 안 되는 그거 알걸요? 알 텐데 그 형은. 이게 문시 형은 그 몰랐을 수도 있는데 재명이 형이 더 잘 알아. 그 형 진짜 선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지. 그거 전문가잖아요. 그 형이 더 잘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해운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네, 해운대. 해운대고요. 요 건물 넘어가면 이제 리인뷰 저기 옆으로 저기 사이로 LCT 보이네요, 저거. 요만큼. 손톱만큼 LCT 보이네. 네, 해운대고요. 네. 이제 럭키 골든 스위트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네. 제가 저거를 이제 특수 물건으로 전세권 있는 거 사가지고 8천만 원대에 샀어요, 다. 이게 보시면은, 자, 3층까지 건물 모양이 색이 3층까지 좀 하고 나눠놨어. 4층부터 아파트고요. 4층부터 아파트고요. 3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이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을 저는 2개를 여기를 가지고 있고, 건설사 미분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도 여러 채가 럭키 개발로 해가지고 경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팔렸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사 미분양 물건도 잘 받으면은 좋다고 보여지고. 얼마에 사서 어떻게 세팅하셨습니까? 8천만 원대에 2개 다 사서, 하나는 1억에 10만 원 반전세로 맞췄고, 하나는 1억 2천에 전세로 맞췄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둘 다 풀피 난 거고, 둘 다 뭐 한 채당 한 2, 3천만 원 풀피 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지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오피스텔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경쟁 물건이 많다 보니까, 네. 빨리 이제 시세 돌아오면은 이런 거 다 지어지기 전에, 여기 보면은 막 용적률 1000%, 용적률 1000% 지금 바로 맞은편에 이런 거 지금 오피스텔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거 들어오기 전에 하나는 미리 도망쳐. 팔고, 도망쳐. 그리고 한 채는 그냥 저 부산 왔을 때 여기가 잘 돼 있어요. 되게 잘 해놨어요. 지하로 자주식 주차로 해가지고, 제 전기차잖아요. 지하 5층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해가지고, 한 채는 그냥 내보내고 내가 그냥 나중에 써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원룸인데 꽤 커요. 한 8평 정도 나와서 혼자 쓰기에는 충분히 큰 평수라, 여기는 이제 제가 쓰려고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채는 빨리 전세가 정도에 던져야죠. 한 2년 뒤에 한 1억 2천 정도에 팔면은, 뭐 전세가가 1억 2천이니까 1억 2천에 팔릴 거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그 정도에 팔고, 나머지 한 채는 제가 쓰고 뭐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미분양 물건들인데, 요거는 이제 특수 물건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하우, 기술적인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물건 사례이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세미나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네. 이제 이렇게 건설사 미분양 물건으로 이렇게 땡처리 나온 건데 멀쩡하잖아요, 딱 봐도. 그리고 안에도 굉장히 좋아요. 안에도 지금 1층 가서 내부 가서 보여드릴 건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건설사 미분양이라면 왠지 기둥이 몇 개 빠져 있고 아, 그럴 것 같죠. 벽돌이 몇 장 빠져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분양 다 못하면은 이거 어쨌든 현금 회수해야 되니까 전세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시행사에서. 그러면은 2년 뒤에 그 전세금 못 돌려주면 그거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전세를 맞췄다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맞췄다는 거고, 왜냐면 그 전세 들어온 사람들도 몇 억씩 들여가지고 들어오는데 기둥 하나 빠져 있는 거에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공사 다 잘 돼 있고 내부도 다 잘 돼 있는 거에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거니까 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층인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막 샹들리에도 해놓고 이렇게 다 돼 있고 괜찮게 지어놨죠. 내부도 잘 지어놨어요. 내부도 괜찮고 뒤에 뭐 이렇게 십장생 같은 거 막 해놨고 그림도 막 십장생. 잘 지어놨어요. 안에도 뭐 보일러나 내부 다 붙박이들 다 한샘으로 돼 있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저기 안쪽으로 해가지고 크죠. 세대수가 꽤 많아요. 그리고 층수도 이것 많아가지고 한 동짜리인데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입지도 중동역이랑도 또 이제 걸어서 5분? 10분은 안 걸려요. 한 400-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마트도 가까이 있고 뭐 생활권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저 끝과 저 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씩. 근데 저기 대로변은 좀 시끄러, 2층이라 가지고. 근데 여기는 햇빛도 잘 들고 남향이라 가지고 뒤쪽 편은 좋습니다. 앞쪽 편은 빨리 도망쳐. 뭐 그렇습니다. 또 임장을 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주변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대부분의 특히 지방 부동산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건물에 뭐 예를 들어 땡처리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건물을 조사하러 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부터 간다고 보통 학원 같은 데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서 부동산. 뭐 탐정놀이 하듯이. 예. 그러면요 그 부동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망한 건물이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땡처리 나왔겠지.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경매 안 들어온다고요. 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망한 거니까 경매로 나와서 내가 그거 살라고 한 건데 그 사람이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얼마에 사면 좋은지 그거 알려주겠냐고. 모르죠. 대부분의 부동산 분들은 경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지방 물건 부동산 볼 때는 그 근처 부동산 사장님 얘기부터 듣지 말라 그래요. 그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예전에 후랭이 TV 초창기에 제가 나왔을 때 창원 물건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다인 로얄 팰리스라고 이제 가덕도 부산 신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네. 두 동이 토탈 합해서 1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300세대 정도가 건설사 미분양으로 나온 물건이 있어요. 네. 그게 그 당시에는 컨설팅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2023년 정도거든요. 네. 아주 컨설팅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주변에 제가 친하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요런 게 있다. 이런 거 싸게 사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받으러 가는데 부동산 제가 모임에서 알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한테 한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요. 가봤어. 심지어 창원까지 가본 거예요. 가서 부동산에 탐문을 한 거야.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시키는 대로 탐정놀이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망한 물건이라고 저거 사면 큰일 난다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거기 시세가 월세가 55에서 60이에요. 전세가 한 1억 2천 되고. 네. 근데 그게 8천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그냥 8천만 원에 받자라는 컨셉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경매로 얼마에 입찰할 예정이냐? 그러면은 나는 8,500 정도에 입찰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 호수는 전세를 한 6천 정도에 맞춰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 세대만 전세를 6천에 맞추냐 하니까 아니 너가 8천만 원에 산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80%인 한 6천만 원에 내가 전세를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 아예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동네 그 부동산을 하는 분이니까 그 동네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서요. 아, 야, 저거 6천만 원에 전세 맞춰줄 거면 나 8천만 원에 안 할래 하고 빠졌어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말은 잘못됐고 내 말이 맞으니까 저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보다 10대살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은퇴하고서 60 가까이 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뭘 설득을 해요. 그냥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한 3달 뒤에 저는 뭐 다 싹 다 풀피내고 나왔죠. 그래서 저는 8,500 정도에 사서 7천만 원 대출 받고 다 3천에 40 정도에 맞췄거든요. 취득세 다 내고 나서도 풀피가 한 채당 한 1,000만 원씩 났고 그 이자가 하나당 한 30만 원 나가거든요. 근데 월세를 한 40만 원, 45만 원에 맞췄으니까 한 채당 매달 한 10만 원, 15만 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대출이 있는데 월세니까. 최우선 면제금이 그 동네는 창원이니까 2,5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면제금액을 받아가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안 내주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경매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한 6, 7개월 정도 경매가 될 때까지 한 10개월 걸리니까 월세 한 4, 50 정도를 10개월 안 내면 벌써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증금은 2,500만 원 최우선 면제금액을 또 받아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분들은 3천만 원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금액 한 2,500 정도다 그러면은 보증금 3천까지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3천에 40, 2,500에 45 이렇게 맞춘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맞췄죠. 그래서 목돈도 들어와, 매달 10만 원, 15만 원씩도 들어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의 말만 믿을 건 아니네. 부동산 말만 믿을 게 아닌 것보다 믿으면 아예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면 경매니까. 그분들은 일반 시세대로 거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2억짜리를 싸게 사봐야 일반 시세로는 2억짜리 싸게 사봐야 1억 8천 수준이잖아요. 10% 정도 싸게 사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2억짜리를 8천 9천만 원에 사는 거잖아.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그냥 안 듣는 게 사실 좋습니다. 시세 조사 임장 갈 때는 그냥 근처에 가서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임대가 얼마에 맞춰지는지 그냥 그 정도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해운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피스텔 샀어요. 근데 그건 특수물건, 전세권 물건이었어가지고 단독 낙찰로 아예 제가 그냥 반값에 혼자 샀어요. 2억짜리 물건을 한 8천만 원대에 샀어요. 1억 8, 9천짜리를 그냥 딱 그 절반 가격 정도에 샀으니까 그렇게 샀는데 임장도 당연히 안 갔죠. 어차피 내가 살 수 있는 거 그냥 최대한으로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임장을 가나 안 가나 결과는 똑같아요. 나는 그냥 최저가에 쓸 거니까 어차피 임장을 가나 안 가나 결과는 똑같고, 그래서 임장도 안 가고 산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가니까 이제 낙찰 받고 그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잔금도 아니고 아직 매각 허가 결정도 안 났어요. 네. 경매로 받았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굉장히 어서 오세요 하다가 제가 그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거 왜 받았어요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물론 부산 분들은 그게 그냥 일상적인 언어긴 하죠.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막 하면서 뭐 건설사가 미분양을 낸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씀을 하세요. 알아요. 그거 알고 받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에 받았냐고 하니까 아니 얼마에 받은 거 나중에 그냥 경매장 가서 보세요 이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 그거 꼭 물어본다? 얼마에 받았냐고. 얼마에 받았냐고? 궁금하지. 그거 물어보더라고. 근데 발표가 다 났으면은 저도 이제 그냥 얘기하죠.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니까 얘기해 주는데 오늘 막 받고 왔는데 막 그러니까 약간 저도 기분이 좀 별로라 가지고 뭐 나중에 가서 보시라고 직접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증금 얼마니? 그래가지고 9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800 얼마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얼마다 하니까 그거 보증금 그냥 미납하라는 거야 갑자기. 네. 쥐가 뭔데 내 800만 원 뭐 지금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왜 미납하냐 하니까 저거 절대 임대 못 맞춘다고, 저거 네. 절대 못 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서 한 다음 달에 1억 2천에 전세 맞췄거든요. 다른 데에서? 다른 데서 풀피 한 2,500 가까이 낸 거죠. 세금 내고 나서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내가 사서 기분이 나빴는지. 왜냐면 특수물건이니까 아무나 도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하니까 뭐 기분이 나빴는지 뭔지 아무튼 뭐 갑자기 뭐 자기가 뭔데 내가 800만 원은 미납하라 마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처 부동산 얘기들은 그래서 저는 잘 안 듣습니다. 애초에 그 얘기부터 걸러야 돼요. 그 동네 부동산 얘기부터. 왜냐면은 그 동네 부동산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요
경매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물건 어떻게 자기가 해결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동네 부동산부터 좀 걸러서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절대 부동산 사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영역이 달라, 영역이. 축구로 치면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뭐 수비수가 있고 뭐 해설진이 있고 카메라맨이 있고 할 거잖아요. 같은 부동산을 한다고 치더라도 어떤 분은 골키퍼인 거고 누구는 공격수인 거고 누구는 뭐 감독이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다른 거니까, 내가 골키퍼를 하는데 공격수 출신 뭐 사람한테는 약간의 조언은 들을 수 있겠지만 골키퍼 하는 역할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제가 제일 자주 예로 드는 게 어부거든요. 어부? 물고기 잡는 법은 어부가 잘 알죠. 근데 내가 물고기를 잡아와. 그럼 그 물고기를 사서 조리해서 파는 사람이 일식집 사장님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또 물고기 유통업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은요, 물고기 유통업자거나 일식집 사장님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어부인 거죠. 물고기를 낚아오는 사람. 싸게 부동산을 집어오면은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일식집 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물어보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은 어부한테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대기업 뭐 시행사 같은 시공사 같은 애들은 이제 원형어선인 거죠. 원형어선인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어부인 거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일식집 사장님이거나 뭐 물고기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다르니까, 역할이 다른 사람한테 경매를 물어보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는 일단은 걸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미나는 제가 자주는 하진 않아요. 뭐 다 영상에도 올라와 있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두세 달에 한 번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그냥 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네. 이게 막 얽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예요. 그래서 요새 물건이 너무 많아. 할 만한 게 뭐 땡처리 물건이 있죠. 제가 후랭이 TV 나와서 소개시켜드린 것만 몇 개입니까? 땡처리 물건 있죠. 전세 사기 물건 있죠. 특수 물건들 있죠. 뭐 가격표 써져 있는 물건들 있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네. 특히 또 서울에는 뭐 대학여포기 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학여포기로 나온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만 해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파트너님들, 수강생분들한테 좀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좀 자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2024년에는 한 1년에 3번 하고 그랬어요. 한 두세 달에, 세네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좀 다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차피 내가 다 못하니. 내가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씩 막 저한테 메일 오고 세미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네. 어디 학원에서 뭐 했는데 뭐 물렸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니, 물건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은 학원에서 자기가 하지 왜 도대체 수강생 시키냐 하니까, 그 학원에서는 자기네들은 다주택자라서 못한다고 했다. 난 집이 30개가 나는 다주택자인데 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제가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혹은 제가 뭐 물건이 20개 땡처리 나온 것 중에 한 두세 개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두세 개 해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 막 누구한테 가면은 뭐 3년 안에 10억 벌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3년 안에 10억 벌게는 못 해드릴 것 같고, 3년 안에 자산 10억을 그냥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자산 10억과 10억을 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제가 후랭이 TV 나와가지고 그냥 몇 개 소개시켜 드린 것만, 제가 받았던 물건만 합해도 한 2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자산 10억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서 제가 3년 안에 자산 10억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들어오셔서 부동산 지식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잔머리,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사실 절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살짝 비틀어서 그냥 약간 카운터 날리는 정도의 그 비트들만 해도 부동산은 구찌가 크다 보니까 돈이 어렵지 않게 벌리거든요. 그런 식의 제가 방법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후랭이 영상에 있는 거 한번 정주행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 조금 어느 정도 수학적인 사고 능력만 있으면은 지능. 왜냐면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그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부동산은 약간 감성적으로 접근해요. 한강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아니고 숫자로 접근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학적 사고 능력만 있으신 분들이면은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세미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경매시장 먹을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땡처리 물건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지금 대학력 포기 물건들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지금 그냥 대학력 포기 물건만 검색해봐도 수천 개거든요. 2, 3천 개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앞으로 한 달 안에 있을 사건이 2, 3천 개인 거지, 앞으로 1년, 2년 안에 그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10,000개, 20,000개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내가 먹을 거 10개만 있어도 풀피 2, 3천만 내도요 2, 3억이에요. 2, 3억. 이제 그런 거, 대학력 포기 물건들, 땡처리 물건들, 그런 것만 잘 주워도 최근 한 3, 4년 바짝 하면은 자산 20억 정도 모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세미나에 들어와서 잔머리 쓰는 법과 경매 배당 순서 배워서 MPL 하는 법만 알아도요, 그거는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자산 만드는데 한 7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불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묶여있는 것도 있고 좀 별로 안 좋은 물건을 억지로 산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 경매하기 제일 좋은 시장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한 3, 4년 안에 자산 저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지금 너무 많아요.